기라성 같은 게임들과 허접한 게임에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붙였더니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개발자들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 다 블록체인 게임 개발하러 갔다.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 한방입니다. 최근에 이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메가 트렌드 웹 3.0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이르다 투자 1임 김동주 대표님 모시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3.0 이건 이름만 들어선 굉장히 생소한데 사실은 웹 1.0, 웹 2.0 이렇게 들을 때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그것도 변화를 못 느꼈거든요. 3.0이 나오니까 이것도 뭐지? 이렇게 놀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웹 1.0의 시대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90년대 인터넷을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년대 인터넷을 보시면 그 당시에는 로그인 기능도 별로 없고 네. 그냥 그 페이지가 웹페이지가 그냥 덩그러니 있고 거기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글자만 써 있고 약간 위키피디아 같아. 네. 그러니까 보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터넷의 어떤 기술들 이런 게 너무 발전을 많이 못했던 상황이라서 보고 있는 그 일반인들, 일반 유저들이 그 내용을 뭔가 뭐 편집을 한다거나 댓글을 단다거나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었던 시대. 네. 이걸 이제 웹 1.0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웹 2.0 시대는 뭐냐면은 한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네. 지금도 우리는 웹 2.0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컨텐츠를 대중이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한번 예를 들어보면 네. 로그인을 하면 마크 저커버그와 페이스북 회사가 만든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페이스북 로그인하면 내 친구들이 만든 그 컨텐츠들이 나오거든요. 네. 인스타그램 들어가도 똑같거든요. 그렇죠. 트위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는 읽기만 했던 사람들이 네.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게 웹 2.0이다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갖다 붙이자면 이제 그 웹 2.0에서는 사람들이 그 돈을 버는데 요즘에 나오는 논란들이 네. 유저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타겟된 광고를 하고 있고 그걸로 지금의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네. 돈을 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예전에 구글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하와이 여행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페이스북 들어가니까 하와이 리조트가 막 나오는 거야. 예를 네. 들면 그렇죠. 그런 경험 아마 다들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뭐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웹 3.0을 그럼 이제 정의를 해야겠죠. 네. 근데 사실 웹 3.0은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특정 소수의 사람이 인터넷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외치는 게 웹 3.0이라고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 오지는 않은 미래인데 특정 소수의 그룹의 사람들이 웹 3.0의 시대가 올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오지 않은 상상 속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웹 3.0이 도대체 뭐냐? 제가 1.0의 시대에서는 이 사람들은 읽기만 가능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2.0의 시대에서는 쓰기도 가능해졌다. 읽기도 하지만 네. 쓰기도 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웹 3.0은 뭐냐면 읽기도 되고 쓰기도 되는데 소유까지도 되는 시대가 웹 3.0이에요. 페이스북으로 비유라면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써. 네. 그러면 예를 들면 페이스북 뭐 토큰을 주는 거야. 내가 트위터를 많이 쓴다? 네. 그럼 트위터 토큰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시대를 이제 웹 3.0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예전까지 웹 2.0에서 사람들이 가장 불만이었던 게 제가 방금 살짝 말씀드렸지만 왜 내 데이터를 가지고 너희들이 돈을 벌어? 왜 광고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 이런 게 불만이었는데 그런 불만을 웹 3.0 시대에서는 야 그럼 너희들한테도 조금 나눠줄게. 너희들한테도 토큰을 나눠줄게. 좀 진정해. 약간 이런 어프로치로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페이스북 이제 메타지만 메타 입장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글을 써줬으니까 DM 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메타가 얻는 이익은 없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일종의 손해를 보면서라도 좀 더 참여를 시키려고 돈을 그러니까 일종의 코인을 주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네.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일단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페이스북이나 메타를 예를 드는 건 그냥 이해를 네네. 가기 쉽게 네. 예를 든 거고 네. 다만 메타가 전 당장 뭐 그럴지 안 그럴지는 일단은 가능성이 되게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요즘에 어떤 식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냐면 네.
신규로 나왔던 서비스들이 그런 식으로 호객 행위를 해요.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사람들의 생각보다 폭발적인 관심을 얻는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코인을 주면 야 내가 뭐하러 이거 페이스북에 올리겠어? 여기다 올릴까? 이렇게 예를 생각하는 들면 거죠? 그런 거죠.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플레이 투 원 게임이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게임 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 그 게임에 있는 뭐 어떤 아이템들이 나한테 오는데 그 아이템들을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것들을 사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엑시 인피니티라는 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약간 그 포켓몬 게임 같은 거랑 비슷한데 막 이거를 막 교배를 할 수도 있고요. 교배를 하면 새로운 막 뭐가 뿅 나오고 엑시라는 캐릭터가 또 나오고 네. 요거를 막 팔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해보시면 되게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성이 사람들이 욕하면서 하는 게임이에요. 아 재미는 없나 보네요. 재미가 네. 그렇게 없는데 네. 사람들이 막 욕을 하죠. 야 엑시 인피니티 이런 거 왜 하냐. 그런데 너네들이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어라는 어떤 그것을 유저한테 알려줬더니 유저들이 게임이 재미없음에도 폭발적인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역시 중요하군요. 네, 이 동기가 경제적인 중요하네요, 것들을 동기. 네. 경제적인 그 네. 모티베이션을 줬다라는 것 자체가 네. 게임이라는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야 엑시 인피니티가 재미없는데 게임을 왜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나 재미없는데도 게임을 하네? 네. 와 그러네요, 진짜.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네. 얼마나 이 경제적인 모티베이션이 사람들을 많이 움직이게 만들었는가를 주목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엑시 인피니티의 2020년도 매출이 1.45조 돼요. 매출이. 엄청나네요. 네. 네. 그러니까 2020년 기준이에요. 심지어 제가 2021년은 제가 아직 오. 뭐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020년만 해도 성과가 이미 어마어마해요. 네. 그러니까 엑시 인피니티가 막 뭐 3조 밸류, 4조 밸류에 투자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게 이제 이렇게 밸류가 높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걸 뭐 안 좋게 저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사행성이라는 부분이 저도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분명히 기성 게임들 수많은 정말 기라성 같은 게임들과 허접한 게임에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붙였더니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네. 이런 관점으로 저는 오히려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이 여기서 반응을 하냐 안 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한 기업의 성공이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플랫폼 하나가 성공할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이게 새 시대를 열 만큼 웹 3.0까지 갈 거냐? 그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보는 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저도 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뭐 제일 유명해서 엑시 인피니티만 얘기하지만 뭐 디파이 킹덤스라는 것도 있고 뭐 디파이 레이더스라는 게임도 있고 뭐 우리 위메이드에서 만든 그 미드포 글로벌도 있고 수많은 사실 지금 게임들이 엑시 인피니티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게임성까지 이제 갖추려고 하는 그런 네. 게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저는 이제 또 개발자다 보니까 제가 그 주변에서 이제 개발자들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요즘에 다 블록체인 게임 개발하러 갔다. 네. 이런 얘기가 네. 그냥 너무 많이 들려요. 네.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자본과 수많은 인력의 공급이 있으면 여기서 뭐라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이 일단 있고요. 제가 지금 플레이 투 언만 말씀드렸는데 디파이라는 영역에서도 완전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디파이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많은 네. 분들이 디파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해서 네. 기성의 금융 시스템,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으로 네. 오픈 소스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들을 만들었다라고 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어려우니까 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업비트 같은 거래소가 있다. 네.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새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출 같은 걸 담보 대출을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와 이더리움으로 예를 들면 나 담보 대출을 좀 하고 싶어.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요. 네. 거꾸로 그런 담보 대출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유동성 공급을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내가 이더리움으로 뭐를 사고 싶어, 어떤 코인으로 교환을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는 또 뭐 그 교환을 하고 싶은 뭐 그걸 테더라고 치면은 뭐 테더라는 것 코인도 있는데 테더라는 것과 이더리움이랑 뭐 이렇게 교환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유동성 공급을 네. 누군가는 또 해줘야지 이게 시장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서
뭐 매매를 뭐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래 금융에서는 사실 유동성 공급 같은 거는 네. 증권사들만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그거를 그 프로그램으로 거래해서 필요한 각각의 주체를 누구나 할 수 있게 오픈을 해놔가지고 전 국경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 이 디파이에서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 거래소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 거래소에 소유권을 줄게. 코인을 무시무시하네요. 토큰으로 줄게. 네. 너희가 이 거래소를 이용하면 오. 야 너희가 업비트 이용한다고 업비트 주식을 주니 안 주잖아. 네. 우리는 줄 수 있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거래소 토큰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반응이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네. 근데 특히나 초반에 이 토큰들은 심지어 돈도 안 됐어. 네. 근데 이 거래소의 큰 결정에 네.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걸 뭐 거버넌스 토큰이라고도 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면 뭐 메인 페이지 디자인을 이렇게 바꿀까요? 어떻게 바꿀까요? 그 주주들한테 이제 물어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뭐 메인 페이지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정책들 중에 수수료가 우리가 이번에 뭐 네. 거래마다 뭐 0.1% 수수료인데 우리 너무 좀 돈 벌기 힘들다. 0.2%를 올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를 토큰을 가진 사람한테 다 물어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주인 거죠. 네. 그 거래소의 주주가 되게 해줬고 초반에는 이렇게 이 권력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좀 더 그 고도화가 되면서 이제는 그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도 똑같죠. 네. 거기 거래소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배분하기도 합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진짜. 네. 네. 근데 이게 해외 거래소는 그렇게 하는 걸 받고 그런 토큰이 있던데 우리나라는 아직 최근에 살아남은 거래소 중엔 없지 않나요? 있나요, 우리나라도? 있기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래소들이 사실은 디파이 거래소가 네, 아니라서. 우리가 아는 거래소들, 유명한 거래소는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왜 못하냐면 예를 들면 업비트나 뭐 빗썸이나 코빗이나 이런 어떤 우리나라 일반적인 거래소들은 초창기에 나오다 보니까 이 회사들은 다 주식을 발행을 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너무 좀 테크니컬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VC들이 토큰을 발행하는 걸 되게 원하지 않아요. 네. 투자자들이. 왜냐면은 이거는 사실 자회사 하나 또 만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토큰을 발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은 주주들이 그거를 되게 원하지 않습니다. 네. 이미 시작을 그러네요. 주식회사로 하는 바람에 주식으로 구시대.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토큰이라는 거는 1020 시대에 젠지 시대의 주식이에요, 사실은. 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네, 놀라운데요. 그럼 웹 3.0 시대에 승자는 어디고 뭘 관심을 투자 입장에서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딘가요? 이게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또 승자가 될지 모르겠는 거야.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네. 그런 인기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아까 네. 제가 엑시 인피니티 얘기했지만 1위의 왕자를 내리우고 더 좋은 게임들을 누가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그런 게임들이 상위권에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분야가 완전 극초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극초기라는 거는 뭐냐, 웹3의 유저가 얼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네. 이더리움의 유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웹3, 그러니까 내가 이용도 하면서 소유를 하는 형태로 가려면 어쨌든 이더리움을 통하지 않고는 지금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웹3 사용자 수가 얼마냐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업계에서도 이더리움 지갑의 개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더리움 지갑의 개수가 지금 한 오늘날을 기준으로 한 1.8억 개 정도 돼요. 진짜 많군요. 네, 1.8억 명 정도가 어떻게 보면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물론 뭐 중복도 있겠죠. 네. 근데 1.8억 명이면 인터넷 시대로 가면 몇 년도지? 이 생각을 해봐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50억 명, 60억 명 뭐 이런 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고 있지만 네. 1.8억 명 정도 쓴 게 대충 몇 년도일까? 98년, 99년쯤 되나요? 정확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연도 정확하게 맞지? 제가 그래서 연도 딱 찾아봤거든요. 1998년입니다. 1.8억 명 정도 돌파했을 때가. 네. 자, 그러면은 1998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네. 투자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98년에 뭐가 있었나? 근데 98년에 생각보다 지금 승자 기업이 존재하는 게 몇 개 없어요. 모자익, 넷스케이프 이런 것들 아니었나요? 막 그런 시대인 네, 거예요. 네. 물론 애플은 그때도 남아 있었지만 네. 넷플릭스도 한번 예를 들게 넷플릭스 97년에 창업했어요. 우편으로 막 거래하고 네, 있었군요. 넷플릭스 하면 뭐 하지 막 이런 네. 시대. 구글 98년에 창업했어요. 네. 예를 들면 와. 페이스북은 2000년도 넘어서 창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어플리케이션 단위의 승자 기업은 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무서운 네.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프레임으로
지금의 웹3 기업을 본다고 하면 네. 저는 어플리케이션은 승자가 아직은 탄생 안 했을 수도 있다. 네. 지금 자라나는 꿈나무들, 지금 네. MIT나 스탠포드, 뭐 서울대 뭐 이런 학교 네. 다니는 아주 훌륭한 개발자 친구들이 만들 미래의 무언가일 것 같다. 네. 라고 솔직히 어플리케이션 따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게 조금 저는 좀 약간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 네. 혹은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럼 뭐 그런 건 이제 단기적으로 잘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 또 내려오는 거죠. 아 나는 어플리케이션 잘 모르겠어. 그럼 인프라는 뭐가 있을까? 네. 인프라의 관점으로 다시 보니까 또 들어오는 게 뭐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 같은 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더리움이 좋은 이유는 사용하는 사람도 친숙하고 개발자들도 친숙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개발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좀 옛날 기술을 사용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이미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이 있고 네. 이거를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되게 몸이 무거워요. 새롭게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게 더 좋은 구조가 있으면 네. 그거를 처음부터 만드는 게 좋지. 예를 들면 네. 건물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지금 계속 리모델링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처음에 구조를 약간 안 좋게 만든 거야. 네. 아파트로 치면은 네. 90년대 아파트 같은 거죠. 지하 주차장을 안 만들었어. 주차난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이제 이더리움의 고민은 뭐냐면 네. 이 사람들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네. 그런 어떤 문제가 난관에 지금 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새롭게 만드는 프로젝트들은 네. 그런 거 상관없잖아. 새로운 땅이 새롭게 건물을 올리니까 이제 건물로 그냥 비유를 할게요. 편의상. 얘네들은 그냥 지하 주차장 바로 만들면 되는 거야. 네. 구조가 훨씬 더 좋은 공법이 있네. 네. 그거 바로 넣어서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가격이 급등한 코인들 그런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특징들을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그런 그 페인 포인트들을 아주 딱 핀포인트에서 공략을 한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더리움은 일단은 느리고요. 네. 느려요. 거래 횟수가 뭐 초당 굉장히 조금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거래 횟수가 일단 초당 얼마 되지도 않고 뭐 네. 아까 그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구조를 잘못 만들어놨어. 그러면 주차장 들어오고 나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 비유가 아주 찰진데요. 네. 진짜. 근데 지하 주차장이 있는 네. 데가 있는 거죠. 그게 어. 솔라나라는 프로젝트가 예를 들면 네. 솔라나는 야 우리는 속도로만 승부한다. 네. 속도 뭐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속도 최고야. 네, 속도 최고야. 약간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솔라나가 작년 기준으로 한 시총이 10배에서 한 20배 올랐어요. 네. 이더리움이 한 두세 배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그렇죠. 솔라나는 10배에서 20배 올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 불편한 거예요. 디파이라고 그런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도 네. 야 이거 거래 수수료도 너무 비싸고 느려. 네. 네. 이더리움에서 만들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솔라나에서 만들어봤는데 솔라나 네. 기반으로 만들어봤는데 네. 빠르고 수수료도 별로 안 받아가네. 오. 야 그럼 여기서는 다양하게 다 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지금 개발자들이 솔라나로 많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솔라나가 지금 그 시가총액이 많이 오른 이유는 솔라나에서 사람들이 디파이나 뭐 NFT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솔라나 기반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사실 아까 제가 그 NFT도 등기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더리움한테 물어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더리움에 등록을 하고 이더리움한테 이게 정말 김단태가 A를 소유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이럴 때마다 돈이 너무 비싸니까 솔라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솔라나 기반으로 NFT 거래소가 되게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고 트럼프 어쨌든 가족 중에 한 명이 네. 그 솔라나 기반으로 NFT 만들고 있죠. 네. 그다음에 비레크먼도 NFT 기업에 투자했죠. 그다음에 뭐 마이클 조단도 NFT 기업에 투자를 뭐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폴 튜더 존스라고 되게 유명한 또 네. 헤지펀드 매니저는 솔라나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솔라나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죠. 물론 레이 달리오는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있긴 한데 뭐 네. 또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다 생각이 다르군요. 네. 생각이 조금씩은 달라요. 네. 뭐 레이 달리오가 조금 더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더리움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솔라나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단점들을 좀 커버하려고 많이 나오는 다른 암호화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발란체라는 것도 있는데 아발란체라는 건 뭐냐면은 이더리움과 호환성을 무기로 하고 있어요. 솔라나만큼 빠르진 않지만 네. 이더리움 개발자들 여기로 오세요. 당신들 쓰던 코드 그대로 여기다 쓰시면 돼요. 네. 아발란체는 이제 그런 걸로 어필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여기서 제가 한국 그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제 테라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뭐 다른 거랑 조금은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뭐 여기 뭐 이더리움 뭐 사용자를 데리고 오겠다라기보다는 여기는 조금은 그 포커스가 말하다 보면 살짝 어려워지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어요. 네. 근데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들은 그 달러라는 실제 달러에 1달러에 뭐 네, 보통- 패깅이 됐는데 네. 그리고 그 달러를 실제로 보유를 하고 있는 형태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은 다른 형태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암호화폐를 뭐 그 팔거나 해가지고 생긴 돈으로 다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균형을 맞춘다고 해야 되나? 네. 달러의 패깅을 위해서 다른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 네.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초창기에 나온 스테이블 코인이 얘네 너네 진짜 달러 갖고 있는 거 맞아? 약간 뭐 이런 그 의문들이 있고 네. 그리고 다른 애들도 약간 못 믿었다 보니까 알고리즘 기반으로 스테이블 그 생태계를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이런 테라의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생각하는 거래소들이 생겨나 보니까 테라를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고 테라의 이제 그 생태계를 유지하는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루나의 가격도 좀 요즘 상승세가 좋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90년대 인터넷으로 돌아가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이길지는 너무 알기 어려운 것 같고 네. 차라리 나는 이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이길지는 모르겠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뛰놀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들에 관심을 갖고 싶다. 그런 관점에서 플랫폼들인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나 루나나 아발란체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싶다. 네. 그리고 적절한 밸류에이션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요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새로운 투자의 흐름, 진짜 새로운 트렌드, 메가 트렌드를 오늘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김동주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